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할머니 들으면 어떡해. 며느리가 손자를 나무라는 척했지만 목소리엔 긴장감보다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언제 보내? 내 방 너무 좁단 말이야. 할머니 방 내가 쓰면 안 돼? 손자가 투덜거렸습니다. 22살 대학생 손자였어요. 고지야, 다음 달 건강검진 때 치매 검사 받게 하고 결과 나오면 바로 처리해야지.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거부하면? 손자가 물었습니다. 거부는 무슨? 치매 판정 나면 결정권은 가족한테 있어. 아빠가 동의하면 끝이야. 그 순간 물컵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대화였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세가 됐어요.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3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위암으로 먼저 떠났어요. 남편이 떠난 후 아들 내외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저희가 불안해요. 며느리 수진이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됐어요. 우리 집은 송파구 잠실동 32평 아파트입니다. 1989년에 남편과 제가 대출받아서 샀는데 그때 8천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은 15억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이 2억 있었고 국민연금이 월 180만 원 나오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전에 학원 강사였는데 첫째 낳고 그만뒀습니다. 손주는 둘이에요. 큰애 지호가 올해 22살 대학생이고 작은애 지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에서 한 일을 아세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며느리가 첫째 낳고 한 달 만에 학원으로 복귀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손주를 키웠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7시에 지호 유치원 보내고 오후에 데려오고 저녁밥 차리고 씻기고 재우고 둘째 지은이 낳고도 똑같았어요. 아니, 더 힘들었죠. 두 아이를 동시에 봐야 했으니까요. 학교 들어가서는 학원 셔틀이 제일이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하루에 4군데씩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비 오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이고 빠진 적이 없어요. 며느리는요. 애들 재울 때쯤 들어와서 어머니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전 불만 없었어요. 내 손주들이니까요. 내 새끼들이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8년 전에 며느리가 조그만 영어학원을 차렸어요. 본인이 학원 강사 출신이라 자신 있다고 했죠. 그런데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빚이 1억 2천만 원이나 생겼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며느리도 울면서 빌었어요. 저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제 예금 털어서요. 원래 4억 가까이 있던 예금이 그때 2억으로 줄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런데 그 30년의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요양원입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설마 하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은 회사 야근이라고 나갔고 손주들은 각자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들어와. 시어머니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사돈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드리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사돈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건강검진 예약해놨어요. 거기서 치매 검사 받게 할 거예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치매 검사. 시어머니가 치매야? 사돈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근데 요즘 가끔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그거 좀 부풀려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그게 되겠어? 사돈이 반신반의했어요. 엄마 친구도 그렇게 시어머니 보냈대잖아요. 시어머니가 가스 끄는 거 깜빡했다. 같은 말 반복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의사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검사해 준대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근데 수진아,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돼? 사돈이 대놓고 물었어요. 이 집이 지금 15억 정도 하고요. 예금이 2억쯤 있을 거예요. 연금도 매달 180만 원씩 나오고요. 며느리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을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더라고요. 우와, 그 정도면 괜찮네. 사돈이 감탄했습니다. 그쵸.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 정도 한대요. 연금으로 충당하면 우리가 낼 돈은 없어요. 그럼 이 집은? 사돈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요양원 보내기 전에 명예 이전 받아놔야죠. 치매 판정 나면 후견인이 재산 관리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에요. 저는 문틈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15억짜리 집을 공짜로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있었던 겁니다. 사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요. 요즘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걱정하는 척 하거든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러면서요.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래? 나 멀쩡해. 이러세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치매 환자들이 본인은 모른대잖아요. 나중에 의사한테 본인은 괜찮다고 우기신다고 하면 더 믿어줄 거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멀쩡하다고 말할수록 오히려 치매 증거가 된다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짜놨더라고요. 그때 사돈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근데 수진아, 민수는 뭐래?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데. 사돈이 아들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이요?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은 걱정 마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해요. 처음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랬는데 제가 당신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금방 넘어오더라고요. 바보 같은 내 아들. 제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손주들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며느리 사업 실패했을 때 1억 2천만 원 대신 갚아주고 명절마다 제사상 차리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 30년의 대가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얼마나 더 치밀한지, 그리고 누가 더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는지,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은 며칠 후에 알게 됩니다. 며칠 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며느리와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문 앞에 섰어요. 여보, 엄마 요양원 건 어떻게 됐어?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달 건강검진 때 치매 검사 받게 할 거야. 그때 진단 나오면 바로 진행하면 돼.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진짜 치매야? 나는 잘 모르겠던데. 아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내 아들이 눈치챘구나.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에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매일 같이 있는 내가 더 잘 알지. 요즘 어머니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어제도 가스 끄는 거 깜빡하셨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말 반복한 적도 없고 가스 끄는 거 깜빡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그래? 내가 못 본 건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며느리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 어머니 증상 기록하고 있어. 뭘?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 이상한 행동하신 거 날짜별로 적고 있어. 나중에 병원에서 물어보면 보여줄 거야.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당연하지. 기록 없으면 의사가 안 믿어줘. 아들은 또 아무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젖 물려 키운 아들이 알아서 해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그나마 저한테 잘해주는 편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그래, 밥 먹었니? 학교에서 먹었어. 지은이가 제 방 앞을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과일이라도 깎아주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자기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우리 할머니 때문에 친구들 집에 못 부르잖아.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왜? 친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맨날 집에 계시니까 냄새도 나고 창피해. 손에 들고 있던 사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냄새, 창피. 내가 키운 손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괜찮아. 곧 요양원 간대.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진짜? 잘 됐다. 친구가 대답했어요. 응. 그럼 나 할머니 방 쓸 수 있어? 완전 넓거든. 그날 저녁,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매일 샤워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요. 그런데 손녀 눈에는 그냥 냄새나는 늙은이였던 거예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닥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람마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딸 민정이입니다. 민정이는 아들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에요. 결혼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었죠. 멀리 살아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하고 명절 때마다 올라와서 저랑 시간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엄마야. 어머, 엄마. 잘 지내셨어요? 딸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응, 잘 있어. 민정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요? 딸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민정아, 요즘 내 오빠네가 엄마한테 이상해. 자꾸 치매 검사 받으래. 치매요? 왜요?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멀쩡한데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그러고 요양원 얘기도 하더라.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근데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저도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신다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되물었어요. 오빠가 저번 주에 전화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같은 말 자꾸 반복하시고 가스도 끄는 거 깜빡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런 적 없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런 거 본인은 잘 모르신대요. 오빠가 걱정이 돼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딸마저 아들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엄만 진짜 멀쩡해. 오빠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오빠가 왜 거짓말을 해요? 자기 엄만데. 딸이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말 좀 믿어줘. 저는 간청했어요. 엄마, 저도 오빠도 엄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마저,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마저 아들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미리 손을 써놓은 거였어요. 딸한테 먼저 연락해서 엄마가 치매인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제 편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딸까지 온 가족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마음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서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 딸 대학 졸업식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100일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새벽 3시까지 울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가난과 고생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남편 사업 망했을 때도 버텼고 남편 암 투병 5년 동안도 버텼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키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출근, 며느리는 친구 모임, 손자는 학교, 손녀도 학교.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자주 거래하던 부동산 사장님한테요.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에요. 사장님, 저 김순자예요. 잠실동 아파트요.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네, 갑자기요? 사장님이 놀랐습니다. 사정이 있어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잠실 32평이면 나오기 무섭게 나가요. 요즘 15억 정도 하는데 금매로 내시면 일주일 안에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2억을 전부 새로 만든 계좌로 옮겼어요. 아들이나 며느리는 모르는 계좌로요. 그리고 연금 수령 계좌도 바꿨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다 바꾸세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새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강릉으로 가기로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요.
20평짜리 투룸인데 가격이 3억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영상 통화로 집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여기 바다 바로 앞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파도 소리 들려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계약했어요. 목요일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계약됐어요. 현금 구매자라 잔금까지 바로 치른대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잠실은 나오면 바로 나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치르고 명예 이전하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금요일, 저는 이사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가능하세요? 어디서 어디로요? 잠실에서 강릉으로요. 짐은 많지 않아요. 제 옷하고 이불, 옛날 앨범 몇 권이면 돼요. 네, 가능합니다. 주말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해놨어요. 화요일이에요. 그래, 알았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화요일 건강검진 날, 제가 이미 이 집에 없을 거라는 거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갔어요. 아들은 회사, 며느리는 마트, 손자는 학교, 손녀도 학교. 오전 10시, 잔금 치르고 명예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오후 2시, 이사 업체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전부예요? 기사님이 놀랐어요. 짐이 박스 5개 뿐이었거든요. 네, 이것만 가져갈 거예요. 35년을 산 집인데 가져갈 건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30년 동안 손주들 키워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줬다. 사업 망했을 때 1억 2천만 원 대신 갚아줬다. 그 대가가 요양원이더라. 멀쩡한 사람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지. 너희들 대화 다 들었다. 집은 팔았다. 예금도 옮겼다. 연금 계좌도 바꿨다. 이제 너희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다. 잘 살아라. 메시지 보내고 바로 가족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5년 동안 살던 집, 남편과 함께 아이들 키운 집, 손주들 기저귀 갈아주던 집.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 집에서의 제 역할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강릉 새 집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너희 왔구나.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팔았다. 15억에. 뭐라고요?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았대. 네, 어머니가요. 며느리가 전화를 뺏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집을 팔으셨다고요? 왜 상의해?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지호 지은이는요?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갈 곳 마련했어.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저희가 찾아갈게요. 대화 좀 해요. 며느리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무슨 대화? 저는 비웃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내? 이 대화 말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치매 검사 받게 해서 요양원 보내자. 이 대화. 멀쩡한 사람 치매 환자로 만들면 된다. 이 대화 말이야?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다 들었어. 너희가 사돈이랑 나눈 대화도, 지은이가 친구한테 할머니 냄새 난다 한 것도, 지호가 할머니 방 내가 쓸래 한 것도.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들이 울먹였어요. 기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한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한 자식한테 무슨 기회를 줘? 엄마,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요양원 갈 때는 내 갈 때 생각 안 했으면서. 그건 수진이가 아들이 며느리 탓을 하려고 했어요.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간 놈이 이제 와서 며느리 탓이야?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 누가 했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 남겨뒀다. 읽어봐.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딸까지. 저는 전부 안 받았습니다. 카톡도 수백 개 왔어요. 엄마 제발요. 어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 읽고 무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잠실동 이웃한테서요. 사모님, 아드님네 난리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월세살이 시작했대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대출받아서 전세 구하려는데 그것도 안 돼서요. 그렇구나.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요. 친정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거절했대요. 정말요? 네.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다 구겨졌어.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랬대요. 사돈도 등을 돌렸구나. 더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요즘 회사에서 되게 힘들대요. 왜요? 아드님이 마침 승진 심사 중이었대요. 근데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니까 탈락했다더라고요. 어떻게 소문이 났대요? 사모님이 떠나시면서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동네 사람들한테 퍼졌고 아드님 회사 상사분이 같은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저는 관리소장님한테 작별 인사하면서 사실대로 말했었어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서 제가 먼저 집을 팔고 떠난다고요. 석 달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네 이혼했대요. 네. 며느리분이 친정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났대요. 결국 아드님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더라고요. 손주들은요? 다 며느리가 데려갔대요. 아드님은 지금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70만 원짜리. 솔직히 말할게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쁜 엄마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원룸에서 산다는데 속이 시원하다니.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30년을 바쳤는데 요양원으로 쫓아내려던 자식한테 무슨 감정이 남아있겠어요. 지금 저는 강릉 바닷가 앞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파도 소리가 들려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를 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집 팔아서 받은 15억에서 새 집 3억 빼고 12억이 남았어요. 원래 예금 2억이랑 합치면 14억이에요.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랑 연금 18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데 충분하고도 남아요. 같은 아파트에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아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부부끼리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아침마다 같이 바닷가 산책하고, 점심엔 같이 밥 먹고, 저녁엔 가끔 모여서 화투도 쳐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 시중 안 들고, 손주들 학원 안 데려다 줘도 되는 삶.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딸 민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잘못했어요. 오빠 말만 듣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민정이는 나중에 진실을 알고 많이 울었대요. 오빠한테 따지고, 며느리한테도 따지고. 민정아,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 몰랐던 거잖아. 엄마, 제가 갈게요. 강릉으로요. 지금은 됐어.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어. 시간 지나면 연락할게. 저는 아직 딸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딸은 정말 몰랐던 거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용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혹시 저처럼 자식들한테 당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참지 마세요.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72살 먹은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늦은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속 시원하셨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시원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에도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